청와대가 한일 양국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국제기구에서 함께 조사받자고 제안했습니다. 도쿄 실무회의에서 일본은 창고 같은 회의실에서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우리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정부의 속도 조절론이 반영됐다는 분석인데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탄약부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이 발견됐다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하자 장교는 부대원에게 허위 자백을 제안해 실제로 한 병사가 허위 자수했습니다. 교회 공금 횡령 혐의로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에게 지급되는 목회 활동비의 사용처와 규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처럼 국적 포기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람이 한 해 4천 명이 넘습니다. 다양한 제재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위헌 논란과 재외 국민들 반대로 시행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한국에 수출한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다. 대북 제재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측의 근거 없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정부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직접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이 동시에 조사를 받아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수출 통제를 더 잘하고 있고 누가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유군 NSC 사무처장이 오늘 카메라 앞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의 한일 양국의 4대 수출 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검증 결과 잘못이 발견되면 우리가 사과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즉각 조치를 취하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유감도 표명했습니다. 일본 고위 인사들이 근거도 없이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처럼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공도 폈습니다. 일본은 수출 통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일본의 위반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선 일본이 과거 전략물자를 이란과 중국 등에 일수출했다는 자료들이 공개됐습니다. 2006년 10월 이후 적발된 사례가 16건이라는 겁니다. 일본이 이란 등 친북 국가에 대량 살상 무기 관련 물자를 수출한 사실을 제가 오늘 공개한 겁니다. 그것도 일본 경시청의 자료를 가지고 정부는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칫 북한을 자극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는데 이를 감수할 정도로 진실 규명 의지가 강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 일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선 오늘 한일 정부 간의 첫 실무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는데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예상대로 결과는 평행선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 대표단을 창고 같은 곳에 불러놓고 악수는커녕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홀대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일 첫 실무회의가 열린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 회의실. 귀퉁이엔 책상과 걸상이 쌓여 있고 바닥엔 정리 안 된 오물 흔적까지 보입니다. 인사 없이 한국 대표단을 앉아서 맞이한 일본 측은 이름표도 없는 책상에 앉아 1분여 동안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복장 차이까지 극명했습니다. A4 용지 2장에 일본어로만 써놓은 회의 의제는 수출 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 협의는 없다는 뜻을 처음부터 못 박은 겁니다. あくまでも事実確認を目的したものであり、韓国側と協議をす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회의에서 우리 측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일본 측은 한국이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잘못해 안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앞두고 일본은 참석자의 격을 과장급으로 낮춘 데 이어 한국 대표단 출국 직전엔 참석자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반발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작심하고 홀대 분위기를 연출한 건 향후 대화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추가 규제 조치를 위한 명분도 쌓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오히려 일본 경제에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는 되레 오르고 있는 반면 한국에 수출을 하던 일본 기업들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줄면서 전세기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일본의 보수 언론들조차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유명세를 타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던 도쿄의 한 커피점입니다.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前以上ではないです。前はだいぶ来てくださってたので、最近はまだ落ち着いている。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 갑자기 취소할 수 없어 오긴 했지만 최대한 씀씀이는 줄였다고 합니다. 취소 수수료가 너무 비싸니까 또 가기는 가는데 뭐 물건 같은 거 좀 덜 사자, 쇼핑은 잘 안 하자. 실제 일본 여행 예약 취소가 늘면서 김포와 시마네 현을 주 3회 오가는 전세기 운항이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수출 규제 품목을 취급하던 기업들은 실적 악화 우려로 주가마저 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한때 6% 넘게 하락한 기업도 있습니다. 정부를 의식해 말을 아끼던 일본 기업인들도 조심스럽게나마 입을 여는 상황이 됐습니다. 日本政府もですね、そのグローバルのサプライチェーンを何か壊したいとかですね、そんな意思は全くな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 극우 성향인 산케이 신문마저 수출 불확실성, 일본 기업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국 수출품 관리에서 시작된 기업 활동 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와 요미우리 신문 등은 한국산 반도체를 쓰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대체선 확보나 설계 변경까지 고려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일본 시민단체는 이번 조치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임이 명백하다며 일본 정부의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데요. 미 의회가 이번 한일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동맹 간의 균열을 우려해 한미일 3자 협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방미 중인 김현종 차장은 통상 분야에서 친분을 쌓은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났습니다. 두 나라 간에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이제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미 의회 인사들도 두루 만난 김현종 차장은 미 의회가 미 행정부와 함께 나서 한일 간 갈등 해결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 인사들이 다른 나라 간 갈등에 중재 의사를 밝힌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문제를 그 동맹국들인데 두 나라 동맹국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가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그 좋은 것은 없을 테니까. 뾰족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사태를 동맹 이슈로 보고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pursue ways to strengthen our relationships between and amongst all three countries, both publicly and behind the scenes. 일본을 찾은 스티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미국은 동북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encourages Korea and Japan to focus on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lationship, look for areas of cooperation. 김현종 차장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일 3자 협의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로선 일본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렐 차관보가 오늘 일본에선 직접 중재에 나설 뜻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맹 균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시급 8,590원. 오늘 새벽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보다 240원 올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5만 원쯤 늘어서 18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인상률 2.87%,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에 IMF 외환 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 위기 때를 빼면 가장 낮은 겁니다. 지난 2년간 두 자릿수였던 인상률과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깨졌고 임기 내에도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저임금 8,590원,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입니다. 먼저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김수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시간당 240원, 생활비를 생각하면 오른 건가 싶습니다. 저 계산해봤어요. 7시간 240원, 하루에 1,680원 올랐더라고요. 이게 오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택시비도 오르고 뭐 버스비도 오르니까 저희가 사실 올랐다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코인 노래방 가는데 500원에 두 곡인데 그 노래 한 곡도 안 된다. 기업 간부들은 그냥 오른다 소리 없이 다 오르잖아요. 저희 최저임금 갖고 세상이 떠들썩하다는 거는 조금 너무 저는 그래 안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부 고용주에겐 이마저도 부담입니다. 최저임금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관련 연관된 것들이 4대 보험료 같이 올라가죠. 주유소당 다 올라가죠. 기존 2년 동안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저는 최소 동결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올라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하는 시간이 줄까 봐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이들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알바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올린 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유수당을 사장님들이 안 주시려고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는 오르나 안 오르나 똑같아가지고 길었던 논란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시작됐습니다. 가게 사장님들도 사실 다들 같이 살고 있는 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도 사실 타격이 좀 크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어려움이 없는 거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네, 그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정부와 여당의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급 8,590원은 경영계의 최종안이었습니다. 노동계가 내놨던 8,880원과 투표 끝에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은 노사 그리고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최근에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지금 중위임금의 한 60% 정도 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대부분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 같지 않으리라는 건 예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속도대로 인상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정부도 속도 조절론을 거론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이 좀 더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고 대통령 임기 내에라도 지키려면 2년간 7.9%씩은 인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양대 노총은 이번 결정에 대해 최저임금 참사, 소득주도 성장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8일 총파업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 삭감을 못해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장관이 재심 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일 일본으로 갔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금 전 돌아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본에서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며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서재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이 입국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조금 전인 9시쯤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본에 간 지 6일 만입니다. 성과가 있었냐, 소재 부품 회사들과 만남을 가졌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당초 어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귀국을 늦추며 일본에서의 대책 마련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3가지 소재 수출 규제는 삼성전자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어제 이 부회장이 미쓰비시와 UFJ 파이낸셜 그룹 등 3대 대형은행 간부와 면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TV 아사히는 이 부회장이 대형은행 인사에게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까 걱정이라는 생각을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 회장이 일본 기업인들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기업인들 간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일본 기업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내일부터 국내 사업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임원들과 대책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과학부에서 KBS 뉴스 서재입니다. 군이 잇따라 경계태세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내부에서 그것도 탄약구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이 발견됐는데 군이 이 사람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미 일주일이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군 당국은 아직 이 수상한 인물이 누구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탄약고 앞 초소에서 경계를 서던 병사들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암구호를 3차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들고 있던 랜턴을 2-3번 깜빡거리더니 탄약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해군은 부대 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5분 대기조가 바로 추적에 나섰지만 부대 안, 그것도 탄약고 근처까지 진입한 수상한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8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달아난 사람을 검거하기는커녕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부대 내 CCTV로도 수상한 사람이 확인되지 않아 일단 부대 내부 사람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게 해군이 파악한 전부입니다. 해군은 간첩이라면 길을 따라 초소 가까이 오거나 랜턴을 켤 리는 없다며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자체 결론 내리고 국방부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젯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국방부는 뒤늦게 수사단을 꾸려 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또 국정원 등과 합동으로 달아난 인물을 계속 추적하고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더 황당한 건 해군 이함대 장교가 범인 검거에 실패하자 부대원에게 허위로 자수를 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이 나흘 만에 드러났는데 해군은 합참이나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한승현 기자입니다. 사건 다음 날인 5일 오전 해군 이함대 소속 병장 한 명이 자신이 탄약고에 접근했던 인물이라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나흘 만에 이 자백은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탄약고에 접근했던 사람이 잡히지 않자 이 병장의 상관인 지휘통제실 소속 소령이 부대원 10여 명을 모아놓고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이 염려된다. 누가 자백을 해주면 상황이 종결되고 편하게 될 것 같다며 허위 자백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자 해당 병장이 손을 들고 자신이 나서겠다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문제가 된 소령도 허위 자수를 요구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허위 자수가 밝혀진 것은 지난 9일 헌병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해군은 사흘 동안 허위 자수를 꾸민 소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두다가 오늘에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업무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이유인데 늑장대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해군 참모총장에게만 보고됐고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위 자수, 늑장 보고 사실이 알려지자 군은 물론 정부도 엄중 조처를 강조했습니다. 가짜 자수를 시킨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이 있다가 바로 발각이 됐습니다. 참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목선 경계 실패에 이어 군의 기강회의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강원도 고성 해안에서 북한 목선 한 척이 또 발견됐습니다.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정박한 지 27일 만인데 이번엔 목선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유지양 기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앞바다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목선입니다. 낡은 그물이 배 안에 복잡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동해 북방 한계선 NLL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해경이 해안가를 순찰하다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목선은 무태서 30m 떨어진 바다에 떠 있었고 선체가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해경이 목선을 해안가로 끌어왔는데 배는 동력 장치 없이 곳곳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선체에는 북한 목선임을 알 수 있는 선박 정보가 붉은 글씨로 뚜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삼척항에 입항했던 목선에도 비슷한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저희 어선은 쓰지 않는 형식이거든요. 북한식의 어선 허가 번호가 아닐까. 이번에 발견된 목선의 크기는 길이 9.7m, 높이 1.3m로 삼척항 목선과 비슷합니다. 삼척항 목선 입항 후 27일 만인데 이번에도 군은 북한 목선의 남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올해 우리 수역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 선박은 모두 12척입니다. 합참은 일단 대공 용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추가 조사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 목사가 교회 공금인 목회 활동비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는데요. 법원은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KBS가 입수한 성락교회 회계 기록에는 횡령 수법과 액수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인 3만 명, 침례교회 가운데 국내에선 가장 규모가 큰 성락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를 지냈던 김기동 원로 목사는 지난해 7월 목회 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목사는 그동안 교회 공금을 유용한 적이 없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지극히 적은 것도 목회비를 내가 쓰지 않냐고 목회비는 내가 공적으로 썼고 아무리 내가 어렵다 해서 교회에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 몇만 원만 좀 달라고 하나 교회 돈을 쓴 사실도 한 번. 그러다가 검찰이 기소를 하자 말을 바꿉니다. 축구 선수 하나에게 연봉이 150억이요. 아니 1,000억 가까이. 그런데 목사에게 1년 연봉 5억을 주는 것을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사스럽지 마세요. 무엇보다. 교회 공금인 목회 활동비를 자신의 연봉인 것처럼 표현한 겁니다. KBS가 입수한 성락교회 회계 기록입니다. 김 목사가 2016년 당시 받은 목회 활동비는 매달 5,400만 원가량. 김 목사는 2007년부터 약 10년 동안 받은 목회 활동비로 적금을 부어 60억여 원을 모았습니다. 김 목사는 이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돈인 양 교회 측에 다시 빌려줬습니다. 정리해서 이제 그 적금이 차면은 그 관리인이 그 돈을 가져갑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매달 주는 것은 매달 주는데 정리를 하는 것은 본인의 요청이었고 심지어 이자도 챙겼습니다. 그래서 기량을 조건으로 해서 김기동 목사도 7.2%의 이자를 똑같이 받아왔어요. 교회 돈으로 산 40억 원짜리 건물을 아들인 현 담임 목사에게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서울 남부지법은 60억 원이 넘는 목회 활동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기동 목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재산과 담임 목사의 재산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엄격히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목회 활동비는 여전히 비과세 항목으로 남아있어 사용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나 선교 같은 종교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목회 활동비를 일부 목사들이 이렇게 쌈짓돈처럼 쓰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현욱 기자입니다. 성락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에게 지급한 목회 활동비는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쓰든 교회가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체적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이나 사무처리에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교회 내부 규정이 법률보다 중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교단과 교회의 내부 규정이 국가의 헌법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개 교회인데 99개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한 교회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목회활동비가 교회 내부 의결 등을 거쳐 지급돼야 하고 종교활동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회활동비가 비과세 항목이라 극소수 교회 관계자들을 제외하고는 규모와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액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실비정산을 하지 않고 정해진 액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재진이 일부 대형교회 회계장부를 입수해봤더니 소망교회 담임 목사의 2006년 목회활동비 예산은 2억 9천여만 원이었고 사랑의 교회가 2013년 지급한 목회활동비는 모두 9,600만 원, 한 달에 800만 원 꼴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관련된 사용 내역도 없이 갔다면은 이거는 교회의 활동,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지출은 아니라고 보이는 부분이죠. 이 때문에 아예 과세를 해서라도 목회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은욱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긴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유 씨처럼 경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은 연평균 4천 명이 넘는데요. 정부도 다양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우리 기자입니다. 자기 입으로 간다고 했던 거를 되돌리거나 그런 것들을 좀 국민의 기대감을 배신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직후 유 씨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하루 새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청원에 찬성할 정도로 여전히 국민 정서는 입국에 부정적입니다. 유 씨처럼 우리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최근 5년간 2만 명이 넘습니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도 15명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 F4 비자를 얻어 한국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F4 비자를 받으면 선거권만 빼고는 경제활동이나 의료보험 등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면 우리보다 무거운 미국 소득세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유 씨가 신청한 것도 이 F4 비자입니다. 의무는 피하고 권리만 챙긴다는 비난에 정부도 국적 포기 병역 면탈자의 제재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왔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과 정부 사업 입찰 제한 등이 검토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의견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었지만 재외 국민들의 반대가 커 폐기됐습니다. 결국 만 38살 이전 국내 취업 제한과 본인의 공직 임용 배제 방안만이 추진 중입니다. 들끓는 여론 속에 청와대는 조만간 유 씨 입국 금지 청원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내리막길에서 밀린 승합차에 깔리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여고생들이 남성을 구조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리막길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승합차. 운전자가 앞바퀴에 고여둔 버팀목을 빼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던 사이 차가 뒤로 밀려 내려갑니다. 차량을 붙잡고 버티며 안간힘을 써봤지만 순식간에 바퀴에 다리가 끼어 쓰러집니다. 그 순간 현장을 지나가던 마을버스 기사가 급히 차를 세웠고 여고생들이 서둘러 뛰어내립니다. 곧장 승합차 뒤로 달려간 여고생들은 차체를 뒤에서 받치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고생을 본 주민들도 하나둘 달려들어 힘을 합쳤고 마침내 운전자는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먼저 밖에 급하다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마을버스를 먼저 세우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도와드려 나가자 해갖고 이제 마을버스 문을 열고 나가서. 사고가 난 내리막길입니다. 당시 운전자가 핸들을 돌려놓기는 했지만 차가 계속 밀려 내려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긴박했던 사고 순간에 내일처럼 달려든 여고생들과 주민들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다 들었지. 차를 들어가지고 끄집어냈지. 여고생들은 친구들이 함께 있어서 주저없이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처했으면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는 거라고 저희는 다 같이 생각하고 친구들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 내서 더 잘 도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여고생들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소매치기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한 시민이 용감하게 절도범을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나타난 경찰들의 태도가 황당합니다. 이 용감한 시민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마치 자신들이 절도범을 잡은 것처럼 공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다급히 주변에 있는 경찰을 부릅니다. 아저씨, 일로 와보이소. 이 물건 훔치갔어. 일로 와보이소. 지난 6일 새벽 이근익 씨는 대구 동성로에서 우연히 취객의 지갑을 훔치는 소매치기 절도범을 목격했습니다. 이 씨는 200여 미터가량 절도범을 추격해 붙잡았고 주변에 있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아니 그게 그 사람 때문에 일로 빨리 오세요. 그런데 경찰은 다른 사건 출동을 나가야 한다며 절도범 검거에 소극적이었고 이 씨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절도범을 인계받았습니다. 소매치기 현장을 목격하고 킥보드로 한 150, 200m 쫓아와서 이제 붙잡아서 청소부 아저씨한테 잠깐 여기 보라고 부탁하고 경찰을 불렀죠. 그런데 며칠 뒤 이 씨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경찰이 작성한 검거 보고서에 절도범을 체포한 건 경찰이었고 용감한 시민 이 씨는 단순한 목격자로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잡아줬는데 왜 나를 그 목격자로 그렇게 넣는가요? 저희랑 같이 가서 잡으신 거 같잖아요. 뭘 같이 가요 가기나 내가 검거해놨는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왔지.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이 씨와 연락이 잘 닿지 않아 급하게 보고서를 썼다고 둘러댑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배제 중이라서 바쁘다 하고 바로 끊으셨습니다. 하염없이 저희도 기다릴 수가 없는 시간이고 이분도 빨리 저희가 경찰서에 인계해야지 저희도 근무 교대가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용감한 시민의 공로를 가로챈 경찰의 얄팍한 행태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로 2인 1조 근무 수칙이 강화됐지만 작업 현장에선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혼자 승강기를 수리하던 20대 노동자가 또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승강기 통로에 끼어 있는 20대 남성을 끌어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0일 정오쯤 또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혼자서 승강기 수리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승강기와 벽체 사이에 끼이면서 숨졌습니다. 혼자 거기 간 거는 자기들 말로 과다한 업무량. 3명이 한 팀이 돼서 움직이는데 그날따라 여러 곳에서 이 콜이 들어온 모양이더라고요. 동료가 뒤늦게 발견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사업체를 상대로 2인 1조 안전수칙 교육 등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승강기 점검을 할 때 반드시 작업 지휘자가 함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 요인을 미리 관찰하고 사고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2인 1조 근무 수칙을 안 지켜도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장에선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정해져 있는 업무량은 있는데 이제 그 업무량에서 사람을 이제 2인 1조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를 쳐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혼자 일을 나갈 수밖에 없고 작업자들은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묵인하는 좀 과정들이 사실 있고.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관련법이 강화됐지만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 모습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8일 만입니다. 추경안은 전쟁이나 재해가 일어나거나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변해서 기존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편성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올 추경안, 미세먼지 등 재해 대응과 경기 대응 등 6조 7천억 원 규모인데요. 과연 제대로 짜여진 걸까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꼼꼼히 뜯어봤더니 추경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 사업들이 꽤 많았습니다. 본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예산을 늘리고 체육관, 도로건설 등 관행적으로 증액한 사업도 눈에 띕니다. 또 여기엔 의원들의 생색내기도 일조하고 있는데 추경안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논란, 개선책은 없는 걸까요? 최창봉, 박혜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충북 단양에서 경북 예천으로 이어지는 상간도로. 차량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입니다. 도로 옆에 산을 깎아 만든 공터가 있는데 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듣는 처음이어서 저희들한테는 공문 이런 게 없어가지고. 제 뒤로 보이는 캠핑장 바로 앞 공터에 경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당초 예산은 3억 원,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토부가 추경에 1억 원 증액 의견을 냈습니다. 5월달이라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거죠. 정부는 올해 이런 경관 쉼터 같은 도로 안전, 환경 개선 사업에 2,33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집행률은 겨우 3.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69억 원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안에는 준공을 좀 하려고 생각 중인데 저희가 또 협의도 좀 해야 되고. 공공기관의 드론 조종사 교육 예산 38억 원은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추경 리스트에 20억 원이 올랐습니다. 추경 편성 사업 중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은 22개. 드론 조종사처럼 집행률 0% 사업은 6개로 867억 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쓰지도 않고서 왜 자꾸 추경을 편성하는 걸까? 본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서 다시 넣음으로써 사업을 키우려는 정부 부처들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추경 때마다 총액 규모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 중인 사업에 쪼개 나누는 게 관행이란 겁니다. 이번 추경에서 신규 사업은 16개의 4천억 원 규모. 나머지 6조 3천억 원은 모두 본 예산을 늘렸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설 뚝섬 유수지. 문체부 예산 3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초 이곳에 체육센터 건립을 준비해 올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건 이곳 부지 선정이 전부입니다. 올해 전국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은 2,074억 원. 추경에서 163억 원 증액 요청됐습니다. 문체부가 지원해주면 30억, 50억까지 지원해주고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높죠. 지역구 의원에게 이런 예산 확보는 일종의 훈장입니다. 본 예산도 다 못 쓰는 그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일단 예산을 따놓게 되면 정치인들은 이걸 좀 홍보하기 좀 좋은 소재가 되고요. 추경안 심사장 곳곳에서 민원성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광역 정책의 성공적 운행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한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역에 700억 가량을 부담하는데 그 역을 안 만들어주고. 국도건설이나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이 단골 요구 사업. 이번 추경에도 두 항목만 1,429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관행처럼 반복됩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자료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그래서 매년 관례적으로 그냥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을 심사하는 국회의 자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최소한 세부 자료 공개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박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시작해보죠. 네, 오늘 국회 앞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검은 셔츠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앞에 있는 건 전기에 도살된 개 모형입니다. 네. 오늘 그 대구의 칠성시장, 전국의 3대 개시장 중에 한 곳이라는 곳에서는 개식용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네. 이렇게 국회에서도 같은 집회가 열린 겁니다. 특히 저 앞에 선 여성 누군지 알아보시겠죠? 네, 오늘 많이 보도가 됐죠. 네. 킴 베이싱어 할리우드 여배우. 기자회견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동물권 운동가로도 좀 활동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그 표창원 의원 등과 함께 동물 임의 도살 금지법에 대한 그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었고요. 네. 오늘 집회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리우드 여배우까지 오게 되고 또 여론도 집중되다 보니까 또 색다른 상황이 연출되는데요. 자, 이곳에서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개식용 찬성 집회도 열렸습니다. 이것이 그 육견협회가 주최한 집회인데요. 저렇게 그 집회 도중에 개고기 시식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식용 반대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애완견과 식용견은 좀 구분해서 법제화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개식용 반대 집회를 하는데 그 옆에서 개 시식회라. 네. 오늘 초복이었는데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찬반 논쟁이 거세지죠. 근데 여기다 할리우드 여배우까지 가세하면서 또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 과거부터 이 개고기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는데요. 멀리 보면 이승만 정부 때는 그 6.25 참전국들에 의해서 개고기 그 식용 문화가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고기, 게장국이라는 이름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보신탕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요. 또 전두환 정부 때는 88 올림픽을 앞두고 또 보신탕집을 단속을 했더니 뭐 영양탕, 사철탕, 뭐 보양탕 이런 이름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건 왜일까요? 또 한편으로는 법 규정이 애매한 것도 논란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과거 정부 때부터 농림부 장관 청문회는 이런 꼭 빠지지 않는 주요 질의 중에 하나였는데요. 현 그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임명 과정에서 개식용을 옹호했다가 다시 곤욕을 겪고 다시 또 개 금지, 그러니까 식용 금지 원칙을 밝혔죠. 이 당장 법이즘 문제인데 현행 축산법상에는 개는 가축입니다. 그러니까 기르던 개를 주인 맘대로 이제 도축해서 그렇게 뭐 먹는 거 혹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는 가축이 아니거든요. 이런 그 법들을 지금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고요. 청와대도 지난해 8월에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역시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전국 2대 게시장이 폐쇄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주민 박경호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기념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KBS가 그 우표와 발행 취지가 담긴 안내문을 입수했는데요. 발행량과 격식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북미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만난 싱가포르 회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 역사적 장면이 우표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북한이 발행한 우표입니다. 모두 3종류로 북미 정상의 첫 만남과 서명 장면, 그리고 공동 선언문이 담겨 있습니다. 우표 발행일에 도장을 찍어 한정판으로 만든 초일 봉투도 최고급 종이를 썼고 세기적 만남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렇게 압인이 들어가 있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KBS가 입수한 북한 조선우표사의 새 우표 통보문이 밝힌 발행량은 모두 30만 장.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기념 우표보다 월등히 많은 역대 최다 수준의 발행량입니다. 한 해 한두 개 정도 내는 우표첩도 고급 재질과 디자인으로 격식을 갖췄습니다. 가장 좋은 종이 그리고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격식과 양에 있어서 그 어떤 정상회담 우표보다도 더 신경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1주년을 계기로 우표를 발행한 건 이례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모든 우표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에 대한 변함없는 개선 의지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년에 맞춰서 우표를 발행한 게 아닌가. 북한은 해마다 6월에 발행하던 반미 우표를 지난해는 발행 후 급히 회수했고 올해는 아예 발행 계획서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